새벽 4시 반,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바람이는 숨을 가삐 쉬고 있었다. 바람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곧이어 심전도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낮게 꺼졌다 켜졌고 흰 가운의 손들이 빠르게 달려왔다. 지금 잡으세요. 지금! 누군가 외쳤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나를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줘. 그때 멀리서 들려온 파도 소리 같은 숨소리 하나가 내 귓속까지 들어와 박혔다. 오늘 이야기는 반려견 바람이와 내가 겪은 아프고 참혹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4시 반, 전기밥솥에 보온등이 아직 희미하게 깜빡일 때부터 우리 집 하루는 시작된다.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바람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삶는다. 작은 부엌 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김을 건드리면 주방 조명 아래 바람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내 눈을 탐색한다. 기다려. 내가 말하면 바람이는 꼬리를 2번, 정확히 2번 흔든다. 남편이 떠난 뒤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사느라 바쁘고 나는 이 집에서 혼자,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산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현관 키박스에 걸어둔 열쇠의 달그락 소리,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문틈에 스며드는 낮은 바람,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배경음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늘 가던 산책길, 편의점 옆 은행나무 아래, 노란 낙엽이 바람이 발등을 스쳐 지나가던 아침. 바람이는 평소처럼 구름 같은 숨을 내쉬며 내 발목 옆을 바짝 붙어 걸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 바람이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마른 기침을 했다. 처음엔 목에 물이라도 걸린 줄 알았다. 왜 그래? 응? 나는 대수롭지 않게 등을 토닥였지만 그 작은 기침은 낮게, 오래, 잔향처럼 남았다. 오전 내내 바람이는 창가에 누워 있었고 내가 형광펜으로 가계부를 점검하는 동안에도 간헐적인 기침이 반복되었다.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이 올랐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소음 및 위생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야간 짖음, 엘리베이터 내 배변 등 반복 시 퇴거 조치 고려. 안내문 하단에는 X 표시가 잔뜩 그어진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저절로 바람이 쪽을 보았다. 우리 아이는 짖지 않는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 뒤에 숨어 귀를 접는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정확히 우리 층 번호를 지목했다. 702호의 개, 밤새 낑낑거린다고. 그날 저녁 나는 바람이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닦여주고 동물병원에 전화를 넣었다. 노령견이시면 신장 쪽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손끝은 문 손잡이처럼 차가워졌다. 엑스레이와 심장 초음파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앞 초록불이 깜빡이는데 바람이가 내 발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안아들었고 펄럭이던 꼬리가 한순간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주변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강아지 괜찮아요? 나는 마스크 속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괜찮을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그 말은 나보다 바람이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다. 밤이 내려오자 바람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한 손으로 바람이의 가슴을 살짝 쓸었다. 뛰는 리듬이 어딘가 불규칙했다. 내일 검사하면 다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창밖에서는 누군가 계단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요즘 사람들은 개를 사람처럼 키워서 문제야라고 툭 던졌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 그리고 화살은 맞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피부를 스친다. 잠들기 직전 핸드폰 알림창이 반짝였다. 관리사무소 공지 제안 내 반려동물 소음 영상 증거 제출 요망. 증거라는 단어가 밤 공기보다 차가웠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에서 낮게 돌아가는 선풍기의 팬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다. 그리고 새벽 바람이가 기침과 함께 한 번 더 몸을 움찔했다. 내 손이 먼저 반응했다. 바람아, 내 옆에 있어. 내일 병원 가자. 그때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천장을 빗는 빗자루 소리. 누군가 우리를 향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람이가 발을 때려다 갑자기 흰자위를 드러내며 내 품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들었고 손바닥이 아스팔트의 차가움을 기억하기도 전에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제발, 버텨. 제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종이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의사는 심장 초음파에서 보이는 판막의 역류와 심장 크기의 변화를 천천히 설명했다. 노령 아이들에게 흔한 승모판막 질환입니다. 지금은 약으로 관리해야 하고 산소 케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메모하는 내 손이 떨리자 의사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빨리. 그 단어는 마치 계산기 위에 놓인 손처럼 덜컹거렸다. 조제실에서 받아든 약봉지는 작았지만 숫자는 그와 달랐다. 한 달분 약값, 주 1회 검진, 필요시 산소 케이지 대여료. 가계부의 여유 칸은 금세 얇아졌다. 집으로 돌아온 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래층 아주머니는 눈인사를 건너뛴 채 정면을 바라봤다. 그분의 손에는 관리사무소 공지가 접힌 채 들려 있었다. 집 문을 열자 슬리퍼가 툭 하고 앞으로 굴렀다. 바람이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내 그림자를 따라 안방까지 들어왔다. 나는 바람이를 침대 옆에 눕히고 창문을 열었다. 10월의 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그날 밤 민원은 더 커졌다. 단톡방에 야간 낑낑 소리. 702호 맞죠?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누군가는 견주 교육좀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죄송합니다. 치료 시작했습니다라고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가 결국 사진을 첨부했다. 바람이가 산소 케이지 안에서 작은 혀를 내밀고 나를 바라보는 사진. 이 아이도 늙어가고 아픕니다. 밤에는 최대한 케이지를 옷장 쪽으로 옮겨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분 뒤 하트 3개와 이해합니다가 달렸지만 곧바로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죠라는 문장이 붙었다. 규칙.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과 사과, 비용과 숨 사이의 좁은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다. 새벽 3시 반. 바람이가 뒤척이며 처음 보는 모양으로 몸을 뒤집었다. 배가 갑자기 볼록해졌다가 꺼지며 허파 깊숙한 곳에서 공기를 끌어올리려 애쓰는 소리가 났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그러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이는 내 손등에 얼굴을 얹었고 몸의 떨림은 더 커졌다. 잠시 후 나는 산소 농도를 올리기 위해 다이얼을 돌렸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이른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민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야간 소음, 기준에 위반 소지가 있어요. 목소리는 공식적이었고 온도는 18도 같았다. 치료 중입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자 그는 매뉴얼을 천천히 읽듯 덧붙였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개정 중이라서요. 이사 권고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을 줬다. 사람도 아프면 신음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 그 말은 차가운 유리잔에 부딪혀 조용히 깨지는 얼음처럼 아무 데도 닿지 못했다. 오후에 병원에서 산소 케이지를 임대해 왔다. 집안의 중심이 유리상자로 대체되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람이와 눈을 맞췄다. 시간은 늘어나고 방은 줄어드는 느낌. 저녁이 되자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서울 올라갈까?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괜찮아. 내 생활 지켜. 엄마는 여기 지킬 게 있어. 밤을 새며 나는 집 안의 모든 소리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 공기청정기의 흡입음, 냉장고 컴프레서의 간헐적 진동,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의 드문 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 산소 케이지 안에서 바람이가 내뱉는 숨의 리듬.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우리의 끝이라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였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 그건 돈만의 얘기가 아니었다. 마음의 준비, 이웃과의 준비, 바람이에게 들려줄 말들의 준비. 새벽 5시 직전
바람이가 갑자기 케이지 문을 발로 2번 두드렸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회의가 있으니 참석하시죠. 초인종 스피커 너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 오늘 표결합니다. 회의실은 싸늘했고 의자마다 낡은 바퀴 소리가 달렸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주민의 안전과 정숙을 강조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용한 시간표를 만들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산소 케이지를 옷장 옆으로 옮기고 이불을 한 겹 더 덮겠습니다. 낮에는 지하 주차장 가장 안쪽으로 유모차 산책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문서로 공개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 동선을 바꾸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보다 사실입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가 틀어준 영상에는 한밤중 복도 CCTV가 찍혀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낑낑 소리. 그리고 내 그림자가 오르내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소리는 우리 집만의 소리가 아니었다. 복도 끝 다른 집에서 울리는 아기의 울음이 섞여 있었고 엘리베이터의 쇳소리도 겹쳐 있었다. 영상은 누군가의 편집을 거쳤다. 나는 의자 등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짧게 웃었다. 개인정보라서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벽에 큰 달력을 붙이고 약 먹는 시간, 소변, 체크, 기침, 횟수, 산책,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각각 색깔 펜으로 구분했다. 주방에서는 닭가슴살을 삶을 때 소금 한 톨도 넣지 않았다. 싱크대 옆에는 작은 저울을 두고 바람이의 하루 식단을 그램 단위로 나눴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유모차를 구해 현관문 옆에 세웠고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카드를 1층 우편함 몇 곳에 넣어두었다. 카드 뒷면에는 연락처와 함께 조용한 시간 요청 시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굵게 적었다. 다음은 돈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끼고 다니던 반지를 서랍에서 꺼내 조용히 닦았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간 바닷가에서 산 조개 목걸이도,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작은 클러치도 가방에 넣었다. 동네 벼룩시장 게시판에 치료비 마련 벼룩시장,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적었고 블로그에 그 사정을 올렸다. 살림살이를 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가볍게 했다. 무거운 건 내려놓고 꼭 필요한 걸 붙들자. 그 주 토요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건너편 슈퍼 할머니는 오래된 라디오를 사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예전에 우리 집도 개를 키웠지. 사람이나 개나 늙으면 숨이 가빠. 나는 그 말에서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읽었다. 골목 끝 분식집 사장님은 떡볶이를 2그릇 가져다 놓고 판매 수익에 보태요라고 웃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나는 산소 발생기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달 약값도 일부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사과문을 인쇄했다. 702호입니다. 밤에 소음이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산책은 낮 12시 오후 4시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겠습니다. 혹 불편하시면 문자 주세요.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손으로 한 장씩 접어붙였다. 붙이는 동안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이는 내 옆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기침 횟수, 식사량, 대변 상태, 산책 거리, 이웃 민원 건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 방식이자 두려움을 분해하는 기술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바람이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 둘 잘하고 있어. 그때 현관문 아래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오늘 밤까지 개 치워. 매직으로 휘갈긴 글씨 옆엔 낯선 웃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종이를 들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이미 적막했다. 그리고 계단 아래 어둠 속
가만히 불이 꺼져 있던 CCTV의 빨간 점이 딱 한 번 깜박였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원본 영상 열람을 요청하자 돌아온 답은 늘 그렇듯 개인정보 보호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무전기 소리를 함께 들었다. 밤의 복도 소리. 누구 집인지 확인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하세요. 아저씨는 나를 한번 보고 CCTV 모니터를 한번 보더니 낮게 말했다. 아주머니, 원본을 보려면 편의점으로 가봐요. 그 카메라가 복도 끝을 조금 잡아.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점주는 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저쪽에서 떡볶이 2그릇 들고 가던 날 내가 봤어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부탁했다. 그날 밤 영상 20분만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돌려보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범인을 쫓는 기분이었다. 영상 속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몇 사람의 그림자, 택배 상자를 끌고 가는 아이, 그리고 한 남자가 바닥에 뭔가를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다. 그 뒤로 곧장 낑낑 소리가 난다. 바닥에 내려놓은 건 호루라기였다. 문틈 아래로 삐죽 들어가는 작은 쇠.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장난이었을까요? 점주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죠. 화면의 시간은 새벽 2시 41분.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다음 컷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자가 복도를 가로지르며 그 호루라기를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수집되었고 이제 증거로 모든 준비를 마친 듯했다. 나는 편의점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경비실로 돌아가 이상 소음 발생 일지를 열람했다. 동일 시간에 같은 층 다른 집에서 건조기 완료 알림음이 여러 번 울렸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내게만 화살을 꽂기 위해 소리의 맥락을 잘라낸 증거였다. 나는 종이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없었고 총무로 보이는 여자 직원만 앉아 있었다. 허위 영상으로 민원을 만들면 명예훼손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여자 직원은 창밖을 한번 보고 나를 한번 보더니 낮게 말했다. 입주자 대표가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그의 딸이 몇 해 전 반려견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입주자 대표는 이 동네에서 개를 보면 피하고 엘리베이터에 개가 타면 문을 닫아버린다고 했다. 슬픔은 때때로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의 결을 지키는 법. 그 균형을 찾는 일이 오늘 내 몫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산소 발생기 필터였다. 벼룩시장에 와줬던 슈퍼 할머니가 놓고 간 모양이었다. 상자 위에는 연필로 쓴 편지가 있었다. 우리도 늙었고 아이들도 늙어. 그러니 서로 조금만 참자. 나는 그 문장을 오래 쥐고 서 있었다. 바람이는 산소 케이지에 엎드려 나를 보다가 한 번 크게 하품을 했다. 그 작은 입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았다. 숨, 열, 눈동자, 혀. 모든 것이 아직 내 곁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편집된 진실을 되돌리기 위해 원본을 모아야 한다. 편의점 영상, 경비실 일지, 내 기록 노트, 산소 케이지 대여 계약서, 약값 영수증, 그리고 이웃의 편지까지. 그것들을 한데 묶어 사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더미를 만든다. 다음 주민회의에서 나는 그 더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바람이는 내 무릎 아래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문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702호, 반복 민원에 따라 기계실로 반려동물 임시 이주 조치. 나는 종이를 떼어들고 그대로 회장실 문을 열었다. 입주자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게 우리 집에 있던 아이랑 닮았어. 병원에서 바람이의 마이크로칩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하던 날, 수의사는 의아한 얼굴로 내게 화면을 돌려보였다. 등록자의 이름은 윤수진, 주소는 우리와 같은 동네, 날짜는 4년 전.
그 옆에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입양 추진 사고, 이후 보호소 이동. 윤수진은 누구였을까? 회장의 딸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자 오래된 부고 기사 하나가 떴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바람이와 닮은 작은 개를 안고 웃고 있었다. 손목에는 파란 리본이 감겨 있었다. 나는 기사 하단의 댓글을 읽다가 눈을 감았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운전자는 도망.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남긴 추모 글. 수진 씨가 사랑하던 아이, 누군가 꼭 지켜줄 거예요. 그 아이가 바람이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다. 입주자 대표의 적대감, 편집된 영상, 밤의 호루라기. 그리고 내 현관 앞에 남겨진 차가운 문장들. 슬픔은 방향을 잃은 채 가장 가까운 대상을 향해 씌워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바람이는 유리창 아래 햇빛이 드는 자리를 골라 누워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떠난 뒤 맞이한 첫 봄. 바람이를 입양하던 날 입양소에서 받은 작은 파란 리본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 리본을 바람이 목줄 옆에 살짝 묶어보니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색이 환하게 살아났다. 리본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결심이 분명해졌다. 입주자 대표에게 이 사실을 내 입으로 전해야 한다. 누군가의 대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나는 입주자 대표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군가 문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최대한 간결하게 말했다. 바람이는 선생님 따님의 아이였어요.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쥔 채 멈췄다. 나는 마이크로칩 등록 화면을 보여주고 입양소에서 받은 리본을 내밀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주저앉더니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잠시 후 입주자 대표 윤수진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나와 바람이를 번갈아 보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리본을 내놓자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며 아주 낮게 말했다. 그날 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동시에 부서질 듯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이 아이를 기계실로 보내면 저는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원본 영상을 공개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날 밤 윤수진의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는 내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사고 기록이라고 적힌 봉투. 집에 와서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사진과 경찰 기록이 나왔다. 그날 가해 차량은 보지 못한 신호를 지나쳤고 바람이는 목줄을 당겨 주인을 뒤로 끌어당기려다 함께 부딪혔다. 바람이가 문제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바람이를 보았다. 너는 그날도 오늘도 끝까지 붙드는구나.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회의 공지가 붙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재논의 원본 영상 공개 예정. 그리고 치료비 청구서가 문자로 도착했다. 산소 케이지 연장 약 조제 금일 결제 필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바닥이 보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수술 일정,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위험했다. 수의사는 충분히 설명했고 나는 충분히 들었다. 노령 아이이고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마취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 약물로 버티는 것도 오래 끌 순 없습니다. 선택은 늘 그렇듯 두 가지였고 둘 다 쉽지 않았다. 나는 메모장에 각각의 가능성과 비용, 회복 기간을 적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선택의 무게는 언제나 독방 같은 침묵을 동반한다. 벼룩시장에서 모은 돈과 예전 직장 동료들이 보내준 작은 마음들, 그리고 내 반지까지 모두 모아 수술비를 간신히 맞췄다. 병원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는 낯선 냄새를 풍겼고 내 손등 위에는 오래된 점 2개가 더 선명해 보였다. 이제 들어갈게요. 수의사가 말하자 바람이는 마지막으로 내 손가락을 핥았다. 그 촉감이 내 심장 어느 한 귀퉁이를 열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닫히는 사이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시간을 하나씩 살았다. 오래전 남편이 떠나던 날의 흉터, 아이들을 대학 기숙사에 들여보내던 날의 현관 풍경, 그리고 바람이를 처음 데려오던 날의 바닥 무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갔다. 문이 열렸을 때 수의사의 표정은 어렵고 단단했다. 오늘은 마취를 깊게 가져가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은 보류하고 약물과 산소로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릎 위 손을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했지만 더 준비해야 하는 시간. 현실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오기 시작했다. 택시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물길이 가로등 불빛을 길게 끌고 갔다. 내 무릎 위에서 바람이는 가느다랗게 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가자. 내가 속삭이자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보았다. 저도 강아지 키워요. 이름이 단무지예요. 우리는 짧게 웃었다. 순간 세상이 아주 조금 덜 무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접어 케이지 위에 한 겹 더 덮었다. 바람이는 잠들다 깨달을 반복했고 나는 작은 두 통을 탁자 위에 내려놓듯 베개 옆에 놔두었다. 새벽 갑자기 바람이가 몸을 웅크렸다 펴더니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번개처럼 일어나 케이지 문을 열었다. 괜찮아? 그때 케이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였다. 내일 반려견 강제 이주 집행합니다. 기계실로. 대답 대신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바람이는 내 손을 핥았다. 작은 혀끝이 내 손등에 괜찮아라고 쓰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실 주민회의장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회장은 원본 영상 공개를 약속했고 나는 증거 더미를 들고 테이블 앞줄에 앉았다. 한 장씩 올려놓을 때마다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편의점 영상, 경비실 일지, 약값 영수증, 이웃의 편지. 마지막으로 바람이의 마이크로칩 등록 정보와 파란 리본을 꺼냈다. 그 색은 어제보다도 더 선명해 보였다.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회장이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는 새벽, 복도 바닥에 호루라기를 댄 남자의 손과 그 뒤로 지나가는 회장 본인의 그림자가 또렷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병원이었다. 응급입니다. 바로 오세요. 병원으로 달리는 택시 안, 우산을 접지 못한 비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심장은 분주하게, 그러나 중심 없이 뛰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접수 창구에 이름을 말했다. 702호. 김연정 아니, 바람이 보호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케이지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바람이는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다. 바람이의 몸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갈빗대가 얇게 흔들렸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유리의 차가움이 내 열을 잠시 가져갔다. 문이 열리고 입주자 대표인 윤수진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더니 케이지 너머 바람이를 오래 보았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도, 민원도, 그리고 지난 몇 년도.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늘과 막 거친 비의 반짝임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딸아이는 바람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실수였죠.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오래된 단어였지만 그날만큼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당신의 슬픔이, 그리고 내 바람이를 잃을까봐 매 순간 내가 무력해지는 그 느낌이.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정확한 대화가 된다. 윤수진의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다. 열어보니 파란 리본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수진이가 쓰던 두 번째 리본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가닿던 자리였어요. 수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고비입니다. 곁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보호자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큰 안정이 됩니다. 나는 유리창 옆 스피커에 입을 대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바람아, 엄마야. 바람이 오던 날, 너는 작은 비닐우산 아래서 떨고 있었지. 그날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어디에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 손을 믿어. 윤수진의 아버지도 내 옆에 서서 같은 스피커에 속삭였다. 바람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내일 아침에는 조항 철회 공고를 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는 꼬리를 한번 아주 미약하게 흔들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다. 간호사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바람이가 들었어요. 반응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과와 모든 용서가 그 순간 우리 사이를 통과했는지도 모른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윤수진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겠다며 병원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나를 향해 고개 숙였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문을 오래 바라보다 바람이 곁으로 돌아왔다. 케이지 안에서 바람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내 그림자를 쫓았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쯤 바람이가 일어나 내 쪽으로 얼굴을 바짝 굳혔다. 작은 혀가 유리창에 한 번 닿았다. 그 순간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달려왔다. 나는 두 손으로 유리창을 붙들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바람아, 나 여기 있어. 그 밤은 길었다. 하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왔다. 창밖으로 아주 연한 빛이 번지던 시간, 바람이는 내 손을 핥고 조용히 잠들었다. 심전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병실에는 바람이가 남긴 온도만이 아주 오래 머물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수십 번 써 내려갔다. 바람, 바람, 바람아. 바람은 살결을 건드리고 집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결국 나를 건드렸다. 울음은 생각보다 늦게 왔다. 눈물이 아니라 리본처럼 길고 가늘게 이어진 감사가 먼저 왔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 철회 및 공동생활 수칙 공표 조용한 시간대, 공용공간 예절, 교육 참여. 회장은 직접 동의 도장을 눌렀고 몇몇 이웃은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 나는 그 모든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바람이가 남긴 가장 큰 울림은 아마도 서로의 숨을 듣는 연습이었을 것이다. 나는 동네 복지관과 함께 은빛 산책단을 만들었다. 혼자 걷기 힘든 어르신들과 반려견이 함께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모임이었다. 우리는 가로수 그림자를 밟으며 아주 느린 속도로 걸었다. 누군가는 손잡이를 쥐고 누군가는 줄을 쥐었다. 어느 날 윤수진의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파란 리본이 감긴 목줄이 들려 있었다. 새로 입양한 이미 늙은 개였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리본을 바라봤다. 파란색은 여전히 선명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빈집의 침묵이 아니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 그리고 내 심장이 천천히 박동하는 소리. 나는 거실 창가에 작은 기념 벤치를 들여놓았다. 벤치 등받이에는 이 문장을 새겼다. 끝까지 붙드는 작은 손. 그 손은 바람이의 혀끝이었고, 이웃의 메모였고, 회장의 고개였고, 내 손등 위에 오래된 점들이었다. 어느 저녁, 딸이 내려와 나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우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다. 딸은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이제 괜찮아? 괜찮아. 바람이 덕분에 우리 동네 바람이 바뀌었어. 딸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다. 사람의 손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가장 따뜻해진다. 봄이 와서
나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벤치 옆 햇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에 물을 주며 속삭였다. 여기 누워 쉬어. 내가 좋아하던 오후의 햇살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늘 같은 이름으로 나를 찾아온다. 멀리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나는 상자를 열어 파란 리본을 꺼냈다. 리본을 손가락에 감아보니 매듭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창가 작은 액자에 넣었다. 그 앞에 서서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바람아,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건 버티는 사랑이었어. 그리고 나눠지는 숨이었지. 잘 가. 내일 또 보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큰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작은 손이었어요. 누군가의 문틈에 심어진 소문과 두려움도 서로의 숨을 들으며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람이는 제 곁에서 많은 밤을 건너게 해준 아이였고, 이제는 우리 동네의 바람이 되어 천천히 불어오겠죠. 이 영상이 누군가의 긴 밤을 버티게 했다면 꼭 저장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가 가장 좋아하던 그 한마디를 우리 같이 적어볼까요? 댓글에 바람아 힘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꼭 읽고 오늘처럼 다시 힘을 내볼게요. 고맙습니다.